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은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작품이죠. 레 미제라블 소개해 드리려고요. 1845년에서 1862년에 걸쳐 완성된 대장편이고요. 시대의 풍속이 잘 드러난 위고의 대표작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제목이에요. 레 미제라블이 불쌍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주체, 그들에 대한 작가의 분노를 드러내는 그런 제목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극작가 그리고 소설가인 빅토르 마르 위고는 1802년에 태어나서 1885년까지 생을 살다 가셨고요. 1802년에 나폴레옹 휘하에서 본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각지를 여행했고 소년 시절 이후에는 파리에 정착해서 사셨대요. 20살에 처녀시집인 송가 및 기타 시라는 시집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그 무렵에 문학세계, 프랑스의 그 문학계를 주도하고 있던 낭만주의의 중심적인 존재로 동방시집 등을 출판해 작가로서 기반을 닦았고요. 1830년에는 희곡 에르나니를 상연해서 고전파를 물리치고 낭만주의 연극에 가져다준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본격적으로 낭만주의를 여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무렵부터 차츰 인도주의적 경향을 띠기 시작해서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날이라는 소설을 썼고요. 시집에서도 1831년 가을의 나뭇잎, 1835년 황혼의 노래 등을 통해 깊어가는 그 내면의 심화를 보여주었죠. 또 그런 한편 낭만주의적 역사 소설로 중세 성당의 아름다움과 민중의 힘을 찬미하는 노틀담의 꼽추를 썼고요. 그에 이어서 낭만극을 잇따라 펴냈습니다. 제가 위고의 작품을 처음 만난 건 노틀담의 꼽추였어요. 그 에스메랄다와 꼽추의 이야기,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작품이었는데 말입니다. 개인적인 삶을 좀 들여다보면 20살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런 아내와 불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딸이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런저런 가정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아름다운 여배우 줄리에트 드루에라는 여배우를 만나서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1840년 무렵부터는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45년에는 상원의원에 임명되었죠. 1851년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반대하다가 구구애로 추방당해서 그 이후로 19년 동안이나 영국 해협에 있는 저지섬과 건지섬에서 지내게 되어 19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숫자죠. 일단 기억해 두세요. 19년. 그런 유배와 같은 그런 삶의 시절들을 우리의 작가님 이 빅토르 위고 분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웅대한 자연에 둘러싸인 그의 생활은 그에게 많은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명상 시집, 여러 세기의 전설 등과 같은 시집들을 남겼고요. 그리고 렘 미제라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대작도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하게 됩니다. 1870년 재정 붕괴 뒤에 조국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말년을 보내며 철학적인 시와 역사소설 93년 등을 발표하셨고요. 1885년에 사망한 뒤 성대한 국장이 치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년엔 돌아가실 때에는 그 충분한 인정과 사랑 속에서 생을 마감하신 행복한 그런 작가분이세요. 위대한 작품들은 이 역사를 걸쳐서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유산들은 레미제라블이 빅토르 위고의 유배와 비슷한 그런 고국을 떠나 멀리 영국에 에서 추방당한 삶을 살던 그 긴 19년간의 시절 동안 지어진 것처럼 그런 시간들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도 그렇고, 허준의 동의보감도 그렇고, 또 사마천의 사기도 그렇고, 너무 이 공직생활에 바쁘면 그런 대작품들을 남길 수가 없었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유배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해서 그렇게 홀로 긴 세월을 억울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그런 시기들을 이 대작가님들은 나라를 막론하고 그런 시기를 잘 활용해서 또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는 이런 보석 같은 작품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네요. 레 미제라블 하면 아마 영화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던, 그런데 벌써 그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2012년도 작품이더라고요. 휴잭맨이 장발장으로 보냈던 그 뮤지컬 영화, 그 영화에서 흐르던 그 합창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음악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노래가요. 자, 그 노래 잠깐 기억해 보시면서 소설 속 스토리로 좀 들어가 보죠. 사회의 악에 굴하지 않고 참다운 선을 실행하는 그 한 남자의 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한 조각의 빵을 훔치다가 징역살이를 하게 된 주인공 장발장은 바로 19년 동안 형무소에서 지내다가 46세에 겨우 석방돼요. 19년, 이 빅토르 위고가 추방당해서 살았던 그 기간이 바로 19년입니다. 장발장은 그 19년, 동일한 19년을 형무소에서 지내다가 석방하게 된 거예요. 무려 나이가 46이 되어서요. 1815년 워털루 전투가 일어나던 해였고요. 남루한 모습을 한 그런 수상한 떠돌이에게 사람들은 모두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다만 한 사람, 인자한 주교 미리엘만이 그를 사람답게 대접해주죠. 그런데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악이 몸에 배어버린 장발장은 그 은혜를 베풀어준 주교의 은촛대를 훔쳐요.
그러나 주교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이라며 장발장에게 건네주죠. 이런 일을 겪고 장발장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선과 덕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이후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북부 프랑스에 살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 힘을 기울입니다. 결국 그 공로와 높은 인덕으로 시장 자리까지 올라요. 그러나 전과자는 사회에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예전에 장을 알고 있던 냉혹한 형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베르 형사고요. 그는 시장이 된 장발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장발장으로 오인되어 체포된 남자로 인해 형사 자베르로부터의 추적을 모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발장 대신에 장발장으로 잘못 알고 체포된 남자를 생각해 보니 밤새도록 고민을 한 결과 그를 그렇게 그 곤란한 처지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발장은 어떡하나요? 스스로 정체를 고백하고 그 남자를 구하죠. 죄 없는 그 남자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은 재산을 감추고요. 그리고 다시 체포되어 잠시 재산 감출 시간을 벌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감옥에 갇힌 그는 감옥에서 형기를 무사히 마치지 않았고요. 중도에 탈옥합니다. 탈옥해야 될 이유가 그에게 있었어요. 시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만난 불쌍한 창녀 팡탱이 죽을 때 장발장에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을 감는 그 팡탱에게 장발장은 그녀가 눈을 잘 감을 수 있도록 편안히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녀의 약속을 들어주기로 했었던 거죠. 바로 팡탱의 딸 코제트를 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감옥에 갇히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어린 코제트는 사악한 테나르디에라는 부부 밑에서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탈옥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탈옥을 감행하고요. 코제트를 데리고 구출해내죠. 그 악독한 부부 밑에서 어린 코제트를 구해내어서 파리로 숨어듭니다. 대도시 파리에서 다시 장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요. 사랑하는 딸, 자식을 얻어서 그녀를 키워가면서 인간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그리고 그 딸을 키우는 그 딸과의 따뜻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형사 자베르는 포기하지 않아요. 쫓고 쫓아서 파리까지 찾아옵니다. 자베르의 손길이 그곳까지 미치자 두 사람은 그러니까
코제트와 장발장은 한 수도원으로 몸을 숨겨요. 그곳에 들어가 은신하게 되고 코제트는 그 수도원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자라난 그녀는 이제 수도원에서 나와 시내에서 삶을 이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조용한 삶을 살아가던 두 사람 앞에 청년 마리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서로 사모하는 사이가 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발장은 질투심 때문에 괴롭죠. 딸 같은 내 딸이다 생각하고 키워왔던 코제트지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이제 곧 떠나가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장은 두려움에 질투심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때마침 1832년 6월 공화파의 반란이 일어나고요. 마리우스도 그 반란에 참여합니다. 장발장도 이 사실을 알고 바리케이트로 가서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던 자베르를 풀어주고 그리고 부상당한 마리우스를 지하 수로를 통해 구해내요. 그런데 그 수로의 출구에서 다시 또 자베르 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베르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벨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아요. 두 사람을 무사히 발에다 준 다음 센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합니다. 이 자벨의 형사는 자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말 중요하다고 알고 있던 본인의 신념과 그 지식에 충실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장발장은 장발장 나름대로 자신의 생을 충실히 사는 거고요. 그런데 한때 그 둘의 그 충실한 삶이 서로 충돌했던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런데 장발장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군 그 형사를 큰 어려움에서 한번 구해준 거고요. 그러자 이 자베르도 본인이 가졌던 신념, 나의 믿음,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그런 것으로부터 한 걸음 양보해서 장발장에게 필요한 선을 베푸는 그런 반전을 일으킨 거죠. 그러나 그렇게 내가 일생 믿어왔던 것에 대해 스스로 배반하는 그런 반전을 행한 후에 자벨은 어떡하나요? 센강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합니다. 세느 강변에 몸을 던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 평생 믿어왔던 것을 내 스스로 허물어뜨렸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자살할 것까지야 있나. 좀 허무했더라도 또 웃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출되고 그리고 상처가 치료된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결혼하게 되고요. 홀로 남겨진 장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이제는 나이도 너무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신체적으로도 힘이 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럴 무렵 이제 장발장의 정의와 그리고 자애의 마음을 알게 된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함께 장을 찾아오고요.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장은 숨을 거둡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예전에 미리엘 주교에게서 처음엔 훔쳤다가 후에는 선물로 받게 되었던 그 은촛대가 놓여져 있었고요. 촛대 위에는 촛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결국 선이 선을 낳은 거예요. 그런 스토리의 체인이에요. 우선은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선을 베풀었고요. 나에게 악으로 대했지만 같이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했죠. 내가 이걸 당신에게 원래 선물로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다시 감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는 한 생을 그렇게 구했던 거죠. 미리엘 주교가. 그렇게 받은 선과 덕을 장발장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펼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창녀 팡스탱이 죽으면서 딸을 부탁했고요. 그 딸을 약속대로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녀를 지켜 성장시켜냈어요. 그리고 자기를 계속 구렁텅이로 코너로 몰아붙이고 추격해오던 형사 자베르에게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매번 그와 그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망을 칠지언정 그 악에 맞서서 더 큰 악을 만들어낸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미리엘 주교의 그 사랑에 그 고마움에 반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고 그의 덕을 선을 이어가는 선택들을 해 나갑니다. 그것이 되풀이되면서 종국에는 자베르도 그의 자애로움과 그의 정의감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요. 결국 그의 그 정의로움을 펼치는 일을 자베르 형사도요. 비록 본인은 자살을 택하지만 그렇게 장발장이 계속 덕을 행할 수 있도록 그의 편이 되어줍니다. 선이 선을 더 큰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스토리예요. 빅토르 위고는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악에 대항하는 그런 양심의 각성과 성숙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법률과 관습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처벌이 생기고 그로 인해 문명 한가운데 인공적인 지옥이 생겨나며 신이 만들어야 할 숙명이 인간이 만든 운명 때문에 헝클어지고 있다라고 빅토르 위고는 말했다고 해요. 이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 행하는 악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고는 그와 같은 악을 이 작품을 통해 고발하려고 했고, 사회의 악에 대항하는 양심의 싹과 그 성장을 장발장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 그려내고 있죠. 이는 인간성이 가진 선의 발전과 완성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인공 장은 민중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레 미제라블은 민중을 믿는 작가에 의해, 그리고 민중을 위해 쓰여졌고, 또한 민중에 의해 이해되어 온 작품일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당연히 장발장이지만 부주인공들도 다 기억할 만해요. 구상 초기에 위고는 성인 이야기,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여자의 이야기, 인형 이야기라는 메모를 남긴 기록이 있다고 해요. 각각 미리엘, 장발장, 팡탱, 코제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에게 인간으로서 선을 꽃피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요. 그 은초대를 통해 그리고 아무도 이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이 불안당 같은 장발장에게 잘 곳과 먹을 것을 대접해준, 인간 대접을 해준, 그리고 따스함을 느낄 수 있게 품어준 그런 주교님이셨죠. 그런 은혜에 넘치는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분이 바로 미리엘 주교고, 창녀인 팡탱은 코제트라는 그런 딸과의 만남을 장발장에게 선물해 주었고요. 코제트는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구나, 내 삶에도 그 부녀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주었고요. 이 각각의 인물들은 모두 장발장의 생애와 깊이 관련되어 있죠. 각자가 자신들의 자리에서 기쁜 사랑을 기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중요 인물이 있죠. 바로 자베르 형사죠. 자베르 형사도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평생 의심하며 누군가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찾아내서 단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생을 보냈으니, 그 일생이, 그 마음이 어느 때인들 편했을까요? 아마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장발장이 자베르 형사에게 무슨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니고, 자베르 형사의 무슨 원한이 있다고 평생을 그 장발장을 쫓아다니면서 그 못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실체를 드러내고 파멸시킬까 하는 생각으로 그 내 귀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의 모든 뇌를 다 그 고민으로 가동시켜버리는 이 불쌍한 이 자베르 형사의 생을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될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불쌍한
부주인공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혹시 내 모습 중에 그런 자별 형사와 같은 그런 성향이나 그런 과거는 없는지, 그런 습성은 나에게 없는지, 왜 내 귀한 시간과 생을 그리 하등 쓸모없는 것에 나의 정열을 쏟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 한번 모두 반성해 보기로 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크던 작던 그렇게 정리해 버려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연말을 맞아 그렇게 보내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은 좀 이렇게 보내고 버리고 쳐내고 그런 작업들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작품 속의 명문장이라고 소개드릴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형무소가 죄인을 만들어낸다. 평등의 첫 번째는 공정함이다. 개혁의식은 일종의 도덕의식이다. 진보야말로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가난한 생활에 의한 남자의 실추, 배고픔에 의한 여자의 타락, 암흑에 의한 아이들의 쇠약이라는 현대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상의 무지와 비참함이 있는 한 이 책과 같은 글도 쓸모없진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레 미제라블의 서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가 지닌 악과 불공정을 단죄하면서 인간이 가진 선이 미래를 향해 발전될 것을 작가 빅토르 비고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방송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특집이에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분이 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어쩌면 가장 은혜로워야 하는, 은혜로울 수 있을 은혜로웠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미라엘 주교가 그랬듯이, 장발장이 그랬듯이 그렇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춥지만 따뜻한 그런 성탄절, 12월의 마지막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 특집을 기대하시는 그런 즐거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편안한 날 되시길요.